네, 안녕하세요. 국제상무론 3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사전 제작 강의에 이어서 승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입니다. 승낙은 승낙을 할 때 그 승낙의 요건은 청약의 조건을 그대로 일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뭐 경상의 원칙, 엄격 일치 원칙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경상의 원칙을 할 때 이 경이 거울 경자를 뜻해요. 뭐 여러분들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한자를 잘 안 쓰지만 쉽게 말해서 미러 이미지입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처럼 좌우 반전은 있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뭐가?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 그 거래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거래 조건들이, 그리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컨디션을 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 승낙이라는 게 뭐 물론 뒤에서 조건부 승낙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그걸 통해서 승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낙이 이루어져야 되는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승낙은 어떠한 형식이나 요식을 바라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틀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팩스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승낙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승낙의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승낙 중에 조건을 변경하는 승낙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카운터 오퍼죠. 반대 청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청약을 학습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 청약은 기존의 오리지널 청약에 대한 반대이고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죠. 청약자의 청약이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은 이렇다, 거래 대금은 어떻다, 결제 방식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해서 새로운 조건을, 새로운 물품 매매의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기존 오리지널 청약에 대한 거절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승낙의 기본적인 요건은 원래 승낙을 할 때는 청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거울을 바라보듯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승낙이 아니라 거절이 되는 것이죠. 대신 그 상대방 청약자의 거래 제의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약자가 조건을 바꾼다면 나는 청약자와 거래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의사표현이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죠.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했는데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청약자가 피청약자가 되고,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을 하는 청약자가 됩니다. 공수가 교대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이 CISG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대한 부가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제한, 뭐 이렇게 한계를 걷는 거죠. 내용을 바꾸는 거, 변경,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이 되는 경우,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반대 청약 또는 새로운 청약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게 승낙을 의도하더라도, 이 말을 좀 해석해 보면, 승낙을 의도하더라도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다면 승낙을 의도하더라도 그건 승낙이 아니고 반대 청약이 되거나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실질적일지, 어느 정도가 실질적이지 않은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경상의 원칙 이야기를 했는데, 청약과 승낙은 서로 거울을 마주보고 바라보는 것처럼 완전히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청약과 승낙의 법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CISG는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UN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국제적인 법원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국제 물품 매매의 어떤 바이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CISG가 있는데 CISG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상무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무역계약론에서 주로 CISG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상무론에서는 이 계약 파트에 있어서 그 주요한 내용들, CISG의 주요한 내용들을 같이 학습하는 정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CISG가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고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CISG 제19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약에 대한 승낙의 취지가 이 addition, limitation, other modification 있으면 카운터포다 라는 거죠. 이게 앞서 제가 말한 요 문구가 그 CISG가 경상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약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역계약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는데, 이 CISG가 취하고 있는 부분이 경상의 원칙을 따르고 엄격 일치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사소한 내용의 변경,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 미미하고 사소하고 아주 마이너한 변경에 대해서는 거래에 대한 승낙을 의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대 청약이 아니라 그냥 승낙으로 바라봐서 계약을 성립하는 것으로 보자는 입장이에요. 보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실질적 변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케이, 승낙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겠는데 뭐 좀 감이 안 오죠.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정리가 돼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승낙, 그러니까 청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승낙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 실질적 변경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질적 변경이 어느 것을 바꾸는 게 실질적 변경이냐에 대한 해답도 사실은 CISG에 있습니다. CISG 제19조 2항에 있어요. CISG 제19조 2항의 실질적 변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QQP 자, 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이 되는 조건들이 여기 보면 QQPPS 뭐 책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면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요한 무역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뭐 퀄리티, 퀀티티, 그러니까 품질, 수량, 프라이스, 단가, 페이먼트, 지급 방법, 신머트, 선적 시기, 뭐 이런 것들, 분쟁 조항, 책임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 실질적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면, 이러한 무역 조건들을 바꾸면 그 변경하는 것들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는 변경인 경우에는 실질적 변경이 아니란 거죠. 그러면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고 사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 청약으로 보지 않고 승낙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품질, 수량, 뭐 가격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어떤 실질적 변경이라면 그것은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 청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승낙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긴가 민가, 승낙을 한 건가 만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침묵 또는 부작위. 침묵은 말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작위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 한자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액티비티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승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나 부작위를 통해서는 거래 제의를 한 상대방이 피청약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승낙의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료식이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특정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청약자가 보낸 청약에 그 승낙의 어떤 방법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릅니다. 뭐 전화로 답신을 달라고 했다든지 단메일을 달라고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서 승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뭐 대응되는 수단, 청약자가 보내온 통신 수단에 대응되는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 뭐 그런 것들을 뭐 표현을 하기를 뭐 합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단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서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하자간이냐, 뭐 격지자간이냐, 그리고 그것이 도달주의다, 리치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청약을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는 청약은 도달주의가 확실해요. 근데 승낙의 효력 발생 주기에 있어서는 이것이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 요지주의냐 이렇게 나뉩니다. 도달주의는 말 그대로 내 의사표현이 상대방에 닿았다는 것이고, 발신주의는 내가 상대방에게 내 승낙의 의사를 보낸 그 순간을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로 본다는 것이고, 요지주의는 내가 승낙의 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의 의사표현을 인지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가 요지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각국의 입법례를 좀 살펴보면 대하자간의 경우에는 대하자간이란 게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전화 이런 것들이 되고 대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하자간의 경우에는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격지자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편이나 전보에 해당이 되죠. 주로 독일 민법과 CISG가 이런 입장을 채택을 하는데, 격지자간에서는 도달주의다. CISG하고 독일법에서는. 근데 영미법에서는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ISG가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CISG는 청약과 마찬가지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을 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도달주의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G 규정을 좀 살펴보면 CISG 제18조에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지정 기간 내에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 의사의 그 효력 발생이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원래 한국의 경우에도 우편이나 전보와 같은 그런 어떤 격지자 간에는 발신주의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CISG는 이것이 대하자간이든 격지자간이든 모두 다 도달주의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CISG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을 했었는데, 한국은 CISG 협약의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CISG의 규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무역, 국제물품 매매를 함에 있어서 CISG를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민법이 아무리 격지자 간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발신주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CISG 체약국이기 때문에 대하자 간이든 격지자 간이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도달주의에 입각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하기 전에 도달주의, 발신주의 이것과 관련해서 그 질문이 그 LMS에 하나 올라와 있어서 제가 LMS로 질문하지 말고 메일로 질문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뭐 그래도 제가 LMS에 질문 사안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메일 같은 경우 이거 어떡하느냐,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경우 이게 도달주의냐 뭐 발신주의냐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도달주의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발신주의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도달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쪽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이메일 같은 것들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서버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시간에 어떤 딜레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달주의다, 그러니까 격지자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와 같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전자적인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이 대면에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찰나의 순간에 전송과 동시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격지자간이 아니라 대하자간이고 뭐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CISG의 입장에 따라서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의사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닿았을 때, 상대방의 서버에 저장이 됐을 때, 이메일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것의 효력이 발생시킨다는 것이 여러 각국의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청약의 효력 소멸과 관련해서 후발적 위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청약을 했을 때는 합법이었는데 이게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니까 위법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의사표현을 한다거나 뭐 대하자 간에 어떤 청약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 갭과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청약을 발송한 시점과 청약이 효력 발생하는 시점에 갭이 발생하는 정도는 사실 예전에 우편 하나 보내면 뭐 대륙을 건너서 편지 하나 날아갈 때 뭐 15일에서 20일 뭐 이런 식으로 시간과 기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때나 유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서로 간에 국제적인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대하자간, 격지자간 이거의 어떤 개념과 논의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사실 이메일을 통해서 사실 오늘날에 비즈니스 레더라고 하는 것들이
우편을 이용하거나 뭐 전보를 이용하거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텔렉스를 이용하지 않죠. 거의 99.9% 이메일, 전자적 메일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레터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적 방식의 의사표현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자 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하자간이냐 격지자간이냐 그걸 바라보는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CISG 자체가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청약과 승낙 자체가 그냥 도달주의에 입각한 효력 발생 시기를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에 거의 모든 비즈니스 레더의 주고받음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우편이 무엇이며 대면이 무엇이며 텔렉스가 무엇이며 이걸 왜 배우느냐. 아니 그리고 CISG가 다 도달주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데 영미법이 발신주의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교과서에 전통적인 과거의 어떻게 보면 트랜디셔널한 무역의 어떤 법리와 이론이 유산처럼 교과서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다고 과거에 이렇게 정립이 되어온 그 간행과 간습 속에서 오늘날의 이메일을 통한 어떤 전자적 형태의 의사표현이 도달주의에 입각한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뭐 아무런 어떤 역사적 근원과 역사적 배경 없이 툭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전자적인 그 의사표현의 어떤 기술적인 발달에 의해서 이게 방향성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하지 않은 승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 아니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지연 승낙이 있어요. 지연 승낙. 늦게 승낙하는. 그러니까 청약이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뭐 언제까지 해신을 달라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청약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그 딜레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CISG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하면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괜찮아, 청약자가 이거 오케이라는 어떤 취지를 피청약자에게 알리면 그것은 늦게 승낙이 도달했다 하더라도 승낙의 효력은 일단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서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라도 도착한 것에 대해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오케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연 승낙이 어떻게 보면 표시되어 있는 어떤 서한이나 문서가 통상적인, 그러니까 사고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적시에 제때, 쉽게 말하면 제때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주로 뭐 이렇게 뭐 편지에 어떤 뭐 보내진 날짜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죠 보통. 그래서 그것은 청약자가 자신의 청약이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청약자가 이거 내가 보낸 청약이 있었는데 네가 뭐 미안하지만 네 승낙이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거를 내가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이었다면,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도착했을 그런 지연 승낙을 효력을 갖고 있다, 효력을 가진다 라고 CISG는 규정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우편을 이용해서 승낙을 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배달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배달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청약자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낙의 효력 소멸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의 효력 소멸은 역시나 위드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승낙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거둬들인 거죠. 철회, 승낙의 철회.
예, 이거는 당연히 승낙의 어떤 의사가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이전에 혹은 그 동시에 걷어들인다는 의사 표현이 피청약자에게서 청약자에게 전달이 되면 withdrawal, 철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승낙은 withdrawal 되어질 수는 있는데 revocation 되어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청약이 도달을 해서 청약자가 보낸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을 해서 청약이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거래, 무조건적인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거래가 성립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청약을 유효한 의사표현으로 만드는 게 청약의 효력 발생이죠. 자, 그런데 승낙은 상대방에게,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의 의사표현을 해서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승낙의 효력 발생은 결과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승낙이, 우리가 청약을 리보케이션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청약이 유효하더라도,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의 의사표현을 하기 전에 원래 그 거래 제의를 취소시키는 것이 리보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승낙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승낙을 유효하게 만든 이후에 청약자가 할 행동은, 승낙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승낙이 유효해요. 그러면 그 다음 청약자의 스텝은 뭐겠어요? 뭐 의사표현을 하겠어요? 아니죠. 거래의 이행입니다. 왜?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청약을 리보케이션 하겠다라는 거는 단지 거래의 확정적 제의를 걷어들이는 정도인데, 승낙을 리보케이션 하겠다는 말은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 문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낙을 걷어들이거나 승낙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제, 계약 취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은 리보케이션의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withdrawal, 철회의 이슈는 있어요. 효력을 도달주의에 하에서 승낙의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걷어들이는, 그것은 가능하나 승낙을 리보케이션 하는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승낙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시키고, 승낙의 효력 발생은 다시 뭐다? 계약의 성립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을 리보케이션은 안 된다. 계약을 취소시키든지 계약을 해제시키든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역계약의 체결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무역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두로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딴소리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퍼시트를 이용을 하거나 오더시트,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오더시트,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오퍼시트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진행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과 승낙이든 뭐 주문에 대한 승인이든 어떻게든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양 당사자가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을 해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뭐 여러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일반 거래 협정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뭐 이런 식의 무역 계약과 관련된 표준 계약서 양식들이 돌아다닙니다. 어떤 특정한 거래 기간이나
무역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한국의 경우에는 아마 한국무역협회나 아니면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뭐 어떤 샘플이나 예시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요식을 요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식 계약이니까. 하지만 이것을 거래의 진행과 관련해서 분쟁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예시, 표준화된 샘플을 이용을 해서 무역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을 거기다 기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역 계약에 이행을 하는 것이 보통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의 여러 가지 기본 조건, 뒤에서 공부하게 될 무역 거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조금 살피고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보통 이런 어떤 거래 조건서, 계약서, 협정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고 할 때 어떤 이해와 해석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는데, 보통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의 내용이 뒷면의 내용보다 뭐 우선한다든지, 특별 조항, 스페셜 조항이 일반 제너럴한 조항보다 우선한다든지, 뭐 인쇄되어 있는 거, 타이핑 되어 있는 거, 그거보다 수기로 추가적으로 기재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례적이고 관념적인 해석 우선순위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무역 계약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건 바이 건 개별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약이 있어요.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고, 독점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건 이제 수출입과 관련해서 독점 판매권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거래의 정황상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무역 계약의 서식 논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배틀 오브 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거래 조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0달러로 해달라, 80달러로 해달라, 100달러로 해달라, 80달러로 해달라, 100달러 해달라, 80달러.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양 당사자가 의사의 어떤 결정과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의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야 되는데 안 좁혀지고 계속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반대 청약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쟁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그래서 뭐 분쟁으로 치달았을 때 그럼 무엇이 실질적으로 계약 조건으로 바라봐야 되느냐의 이슈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보낸 청약, 그 내용, 그게 최후 서식이죠. 그래서 최후 서식의 내용이 거래 내용이 된다, 그 거래의 조건이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 라스트 샷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최후 서식 발송 이론이 있을 수 있고, 경상의 원칙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배틀 오브 폼이 발생을 합니다. 뭔가 계속 사소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경상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계속 계약 조건이나 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경상의 원칙 하에서 여러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것 때문에 계약 성립이 늦어지기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경상의 원칙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CISG가 경상의 원칙을 조금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변경, 미미한 변경,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에 대해서는 그것이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거울을 비춘 거하고 조금 달라지더라도 승낙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 경상의 원칙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최후 서식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내가 100불 주장하고 저쪽은 80불 주장하고 나는 100불 주장하고 저쪽은 80불 주장하고 이렇게 주고받고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자? 마지막 행위의 마지막으로 보낸 조건의 내용을 우선시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최후의 송부된 서식의 조건을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깔끔한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 서식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충돌 제거 이론이 있습니다. 이 나가웃 프린시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 조건을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100불로 해줘, 80불로 해줘, 100불로 해줘, 80불로 해줘. 이게 결국에는 가격이잖아요. 프라이스잖아요. 근데 프라이스를 빼고 나머지 조건에 대한 어떤 양 당사자의 의견이나 의사가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그 프라이스만 빼고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이론이 나가웃 프린시플이에요. 충돌 제거 이론. 쉽게 말하면 양 당사자의 견해가 갈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만 합의 완성. 자, 계약 성립. 그리고 요 충돌되는 부분, 의사가 아직 합치되지 않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결정해. 이런 이론인데, 사실 이것도 거의 뭐 주먹구구식인 거죠. 그 사소한 쟁점 하나가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서식, 내가 반대 카운터 오퍼하고 저쪽에서도 카운터 오퍼하고 나도 또 카운터 오퍼하고 저쪽에서 또 카운터 오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뭐 양 당사자가 충돌되는 부분 빼고는 오케이 한 걸로 하자.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죠. 자,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좁혀지지 않는 채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에는 계약 성립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서 $100, $80, $100, $80로 하다가 90불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값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90불에 땅땅땅 합의를 봤으니까 100불을 요구한 사람은 아쉽고 80불을 요구한 사람도 아쉽죠. 그래서 90불에 계약 합의를 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계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때 아쉬움이 남는 그 내용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의 계약 합의는 90불이니까. 이렇게 서식 분쟁이 주고받고 하다 보면 계속 카운터 오퍼가 계속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보면 실질적으로 무역 거래 조건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식의 다툼이 좀 길어지거나 합의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했을 때는 결국에는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을 때 완전 합의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주고받았던 서신이나 레더나 조건이나 뭐 내용들 이거 다 무시하고 완전 합의에 양 당사자가 이르렀다라고 해서 완전 합의 조항 내에 양 당사자가 파이널하게 컨펌한 내용에 대한 조건을 쭉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오케이다. 라고 해서 양 당사자가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는 것을 완전 합의 조항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 계약을 체결해서, 무역 계약 체결할 때 분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나중에 뒷말 없게 만들도록 조건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죠. 그런 일반 조건 거래 협정서를 통해서 분쟁도 예방하고 배틀 오브 폼의 이제 결말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시작된 계약 성립의 의사 표현이 합의에 이르렀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와 같은 계약서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 내용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는 양 당사자가 무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 제조건들에 대한 합의된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합의를 해야 무역 계약의 제대로 된 성립과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챕터가 그겁니다. 무역 계약은 어떤 거래 조건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로 8대 기본 조건으로 이야기됩니다. 품질, 수량, 가격, 그리고 선적 조건, 인도 조건이죠. 그리고 결제 방식, 페이먼트, 그리고 보험, 인슈런스, 그리고 패킹,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책임과 관련된 뭐 부분이라든지 당사자 책임, 뭐 제조 책임, 아니면 그 분쟁 해결 조항,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본, 뭐 이거는 학자마다, 교수님들마다, 책마다 무역 거래의 기본 거래 조건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수의 책들이 한 여기 있는 21번 슬라이드에 있는 정도를 기본 거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을 성립을 하고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품을, 어떤 품질, 어떤 몇 개를 살 건지, 얼마에, 언제 선적할 것인지,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클레임은 어떻게 제기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양 당사자의 합의한 내용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든지 무역 계약서라든지 뭐 그런데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정해야 되는 조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 그리고 이 조건들은 앞서 제가 얘기했을 때 부가조건부 승낙에서 실질적 변경, 이것들 바꾸면 실질적 변경이 되는 거예요. 청약 내용, 원청약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을 바꾸면 부가조건에 해당이 돼서 승낙으로 보지 않고 반대 청약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에서 품질 조건부터 시작해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